이번 강연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계시는 나민원 연구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센터 연구원 나민원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몇 개일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평소에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수학 강연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학이 참 재미없는 학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센터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착각이 내가 알고 있으면 남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쉬워요. 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봐도 이분들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알겠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어도 모르고 어떤 그쪽 분야의 지식이 없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처음 접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수학이라는 학문이 참 재미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오늘 강연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몇 개 이제 유튜브 강연을 좀 봤었는데 하신 분들은 과학 분야시고 그분들께서는 다 이제 연구팀이라고 해서 사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학은 약간 학문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연구팀보다는 이제 혼자서 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연구팀 사진은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에서 수학을 찾아보면, 수학자를 찾아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나오죠.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재미없다. 다들 증명사진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된 이런 오래된 사진들이 자꾸 나와서 참 수학이 되게 고루하고 재미없는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럼 과학자는 어떤 사진들이 나오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되게 컬러풀하고 여러 명이 이렇게 실험도 하고요.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수학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멀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존재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수학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수학이 사회가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면서 수학이 좀 사회와 멀어진 것도 있고 특히 순수 수학이 사회와 멀어진 것도 있고 수학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그렇게 수학이 따로 떨어져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검색어를 찾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 네. 수학자가 이렇게 재미없으니까요. 저도 제 증명사진을 이렇게 재미없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흑백으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안에 산업수학혁신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조합론, 그 다음에 부호론,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론이나 부호론 이런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인지 처음 듣는 말이실 수도 있죠. 근데 학교에서 각 조합 배우죠. 고등학생들은 조합을 배우죠. 그 조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조합은 조금 이따 뒤에서 영타블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건데 영타블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공식을 찾거나 그 영타블로에서 나오는 어떤 수치들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조합론에서도 대수적 조합론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호론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핸드폰 다들 쓰시죠? 통신할 때 필요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자를 보낼 때, 내가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낼 때 그 문자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가 이진수로 바뀌고요. 그 이진수가 전송이 되고 다시 문자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이 전송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고 노이즈가 끼게 되면 원래 문자가 뭔지 찾아야겠죠. 원래 보내려고 했던 그 부호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호를 잘 찾을 수 있는 선형 부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수학하고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딥러닝 아니면 뭐 머신러닝 이런 이야기,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가 많은 글들을 쓰잖아요. 뭐 카카오톡을 하기도 하고 상품을 사면 상품에 상품평을 쓰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면 영화평을 쓰고 뭐 이런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텍스트들 사이에서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 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산업수학 모더레이터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수학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물어보면 뭐 어느 정도 대답은 하세요. 실험에서 뭔가를 밝혀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수학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안 가지시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수학자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동안 연구했던 이제 몇 개 이제 영타블로를 세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업수학. 요즘에 이제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과 사회적 요구가 있는 산업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수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려면 수학과 과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수학과 과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앞에 학생. 무슨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과학은 비슷해도 되는데 수학은 엄청 정확해야 된다. 맞아요. 저는 과학은 과자로 시작하고 수학은 숫자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름 논리적이에요. 과학하고 수학은 학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적 증명과 과학적 증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과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실험했었죠. 어떤 기체를 풍선에 넣었더니 가라앉더라. 얘는 공기보다 무거운가 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어떤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얘는 공기보다 무거워. 이 기체는 어떤 기체인지 모르겠지만 공기보다 무거운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적 증명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실험이 계속 성공을 하면 진실성이 확고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겠죠? 내 실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서 과학적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명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대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과학에서 19세기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설을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원자설을 배웠던 것 같은데 배우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돌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실험 기술로
그 상시 실험 기술로 성공이 계속 이루어졌고 진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원자를 쪼갤 수 있게 된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그 원자 안에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된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라는 애가 돌더라 라는 과학적 사실을 아주 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론이 깨지면서 새로운 이론이 생기는 거죠. 과학은 이렇게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조금 달라요. 수학은 처음부터 사실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이건 사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공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그 가설을 공리에서 시작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그 논리가 모순이 없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수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이렇게 수학자들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은 절대 믿지 않아요. 약간 불신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수학적 증명, 엄밀한 증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수학이 조금 다른 학문에 비해서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이먼 싱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게 제가 알기로 교양도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양도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수학하고 과학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문제 설명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8칸이고요. 세로 이제 8칸이. 그럼 총 몇 칸이죠? 8칸이니까 88에 64칸. 근데 여기서 요 귀퉁이가 좀 잘려나갔어요. 귀퉁이 하얀색 칸이 잘려나간 이런 체스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62개의 칸이 있는 거죠. 이 62개의 칸을 요 검은색 조각으로 덮고 싶어요. 칸이 62개인데 검은색이 31개 있으면 개수가 맞죠, 일단? 네. 그래서 덮을 건데 요 검은색 조각은 절대 쪼개면 안 됩니다. 회전은 가능해요. 쪼개지 않고 요 2개 붙어있는 요 조각을 가지고 이 체스판을 덮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덮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요. 아니다 라고 말하신 분은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수학자는 증명이 돼야지만 믿으니까요. 그죠?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채울 때는 이렇게 채울 거예요. 붙어있는 걸 붙였고 그러면 30개가 남았겠죠? 나란히 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란히 붙여보면 29개가 남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2개를 한 번에 붙여볼게요. 붙여보면 27개가 남고 요 2개 붙이고 요 회전해서 2개를 붙인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모든 조직을 덮으면, 체스판을 덮으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요 파란색 2개만 남네요. 그리고 조각은 하나가 남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과연 체스판을 덮을 수 있을까? 아까 아니라고 생각한 분은 계속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반대로 쪼개면 안 되죠. 쪼개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학하고 수학하고 수학자하고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학자는 일단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실험을 통해서 관찰로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체스판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을 건데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판은 검은 조직으로 덮을 수 없어 라고 믿게 됩니다. 그쵸? 실험을 몇 번 해봤더니 안 됐으니까. 근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을 한편에 품고 삽니다.
근데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과학자는 증명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고 했죠. 과학자가 어떻게 증명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가 보면 체스판이 아까 파란색이 32개 있고요. 흰색이 30개가 있어요. 근데 검은 조각을 덮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흰색을 덮던지 흰색, 파란색을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는 붙어 있으니까. 맞나요? 검은 조각으로 덮으면 서로 이웃한 서로 다른 색을 덮을 수밖에 없고 30개를 덮어보면 파란색이 30개, 흰색이 30개가 덮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항상 검은 조각 하나 그리고 파란색만 2개 남습니다. 네, 맞죠? 파란색이 32개, 흰색이 30개니까 그쵸?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검은 조각은 서로 이웃한 다른 색을 덮을 수밖에 없으니까 검은색 조각으로 완전히 덮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모든 경우를 해보지 않아도 수학자는 이런 이유로 덮는 것은 불가능해. 마음 한편에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간단한 예로 수학자하고 과학자하고의 차이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더하기 다 할 줄 알죠? 자, 그럼 해보죠. 짝수 더하기 짝수는 뭐죠? 오, 네, 맞아요. 짝수예요. 왜 짝수죠? 그렇죠. 짝수끼리 더했으니까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자는 이렇게,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2 더하기 4 하면 6. 짝수네. 그러면 이번에는 4 더하기 6, 10. 짝수네. 계속 더해보죠. 그럼 짝수예요. 과학자는 짝수랑 짝수 더하면 짝수네. 근데 수학자가 물어보죠. 모든 자연수 다 더해봤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자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짝수가 나온다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하고 수학이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전부 다 수학과 과학을 이해하셨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좀 재미있게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다가가기 편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영어를 사용을 했어요. 네, 많은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니까 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컴포지션과 파티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수학자들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포지션이란 무엇인가? 네, 이야기를 해보면 컴포지션은 뭐의 컴포지션?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 어떤 자연수의 컴포지션이다 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수를 나열을 하는데 우리 수열 배우죠. 수를 나열을 하는데 자연수만 나열할 수 있고요. 더했을 때 어떤 수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수들을 엄청 나열해 놨는데 지금 8의 컴포지션을 찾고 싶어요. 8의 컴포지션. 컴포지션은 자연수를 나열하는데 더해서 8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8의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6 더하기 2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왜 근데 왜 2개만 더하죠? 여러 개 더해도 8이 늘 수 있죠. 네. 그렇죠. 더해서 8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를 4번 더해도 8이 되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자, 보시면 제일 짧은 건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8을 한번 조금 쪼개보면 7,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7,1도 되지만 순서를 바꾼 1,7도 당연히 8의 컴포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애는 아까 말했지만 6,2도 있고요. 순서를 바꾼 2,6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6,1,1 이런 애도 있고 순서를 바꾼 애들도 있겠죠. 이렇게 많이 8의 컴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1이 이제 1 썼을 때 1을 8번 쓰는 것도 8의 컴포지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합만 8이 되면 8의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티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파티션은 이 컴포지션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컴포지션 안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숫자를 나열했는데 점점 작거나 같아지는 애들, 수열 중에서 점점 작거나 같아지는 애들, 성분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는 애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8은 하나 있으니까 뭐 점점 작아진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8의 파티션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7,1이 컴포지션이었는데 얘는 7, 1 비교하면 작거나 같아졌죠? 그래서 컴포지션이라고 파티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8의 파티션. 근데 순서를 바꾼 1,7은 커졌죠. 1하고 7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파티션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작거나 같아지는 이런 수열들을 찾는 걸 8의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아까 6,2 얘도 작아졌죠. 얘는 1, 1 있는데 작거나 같은 건 된다고 했으니까 6,1,1 이런 애들이 8의 파티션이 되는 거죠. 파티션이 뭔지 아셨나요? 네. 파티션, 컴포지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901년에 영이라는 수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요 파티션이 있으면 이런 그림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 이걸 타블로라고 부르는데 이런 타블로로 그릴 수 있어. 라고 1901년에 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 타블로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한번 보죠. 규칙을 찾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8이면 첫 번째 줄에 8칸 넣으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7,1이면 첫 번째 줄에 7칸, 두 번째 줄에 1칸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6,2면 첫 번째 줄에 6개, 두 번째 줄에 2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럼 제가 다음 장에서 6,1,1을 그릴 건데 6,1,1 어떻게 그리면 되죠? 첫 번째 칸이 6개. 그렇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요 그림처럼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영 타블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4,3,1은 더하면 8이고 점점 작아지니까 작거나 같기 때문에 8의 파티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파티션이 있으면 영 타블로로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4, 3, 1인 이런 타블로를 하나 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숫자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이 한 칸 한 칸을 박스라고 부르는데 이 박스에 숫자를 넣을 거예요. 숫자는 얘가 더하면 8이니까 1부터 8까지 넣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려워요. 자, 각각의 첫 번째 줄, 가로줄은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두 번째 줄도 당연히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마지막 줄도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세로를 봤을 때도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요렇게 숫자를 넣을 건데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1부터 8까지 넣을 거예요. 자, 1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쵸? 여기밖에 없어요. 1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2를 넣을 건데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죠. 그죠? 왜냐면 커지고 여기도 커져야 되니까. 넣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부터 8까지 다 넣을 수 있겠죠? 넣는 방법은 몇 개가 있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3은 여기, 4는 여기, 5, 6, 7, 8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죠. 이제 숫자를 다 넣었으니까 우리 검산해 봐야 되죠. 조건이 맞았나 한번 보죠. 1부터 8까지 한 번씩 들어갔고 한 번씩 다 들어갔죠. 그리고 가로 첫 번째 줄 전부 다 크거나 같은가 보니까 1, 3, 5, 7 크거나 같아졌어요. 두 번째 줄도 2, 6, 8 크거나 같죠. 세 번째 줄은 숫자 하나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보죠. 1, 2, 4 크거나 같아졌고 3, 6, 5, 8 다 크거나 같아졌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타블로, 영타블로를 스탠다드 영타블로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부른다. 근데 뭐의 스탠다드 영타블로냐면 모양이 4,3,1인 스탠다드 영타블로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숫자를 넣는 방법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가장 간단한 경우가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으면 가장 간단한 경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벌써 모양이 4,3,1인 스탠다드 영타블로를 2개 알려드렸어요.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모양이 4,3,1인 스탠다드 영타블로는 과연 몇 개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나요? 몇 개 있죠? 몇 개? 8개. 8개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수학자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모양만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 모양만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 4,3,1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이 주어지든지 간에 스탠다드형 타블로가 몇 개 있지? 세고 싶겠죠. 그런 공식을 찾고 싶은 사람이 수학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냐. 지금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훅 랭스 포뮬러라고 하는 방법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 고리 길이? 훅이 고리라고도 해석이 되니까 고리 길이 공식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모양 지금 몇 콤마 몇이죠? 그렇죠. 3,2. 3,2니까 5의 파티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 칸마다 숫자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자 오른쪽에 칸이 몇 개 있고 밑에 칸이 몇 개 있고 나를 포함시켜서 칸이 몇 개 있는지를 셉니다. 자 그러면 요 칸,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 있는 요 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칸이 2개 있죠? 그래서 하나, 2개, 밑으로 1개, 그 다음에 나 자신 요 길이를 재면 4칸이 나오죠. 그래서 4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모든 칸에 대해서 그럼 셀 수 있겠죠. 그럼 요 칸은 몇이 들어가죠? 그렇죠. 오른쪽에 1칸, 밑으로 1칸, 나 자신 하니까 3이 나와요. 나머지 칸들도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넣으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왜냐면 오른쪽에 없고 밑에 없고 나 자신만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칸들 세보면 2칸, 밑에 없으니까 나 자신 넣으면 2,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숫자를 다 넣고 나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곱하기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곱하기 이제 할 수 있는 분들 보시면 지금 3, 2가 5의 파티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5, 4, 3, 2, 1을 곱한 걸 그냥 간단하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수학자들이 5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그럼 7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7, 6, 5, 4, 3, 2, 1 곱한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5 팩토리얼을 분모에 쓰고 분자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다 씁니다. 아니죠. 여기가 분모죠. 분모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다 써요. 4, 3, 1, 2, 1.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다 약분돼서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모양이 3, 2인 스탠다드 영타블로는 요 5개 있다. 직접 찾아보셔도 되겠죠. 5개 정도는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4,3,1인 스탠다드 영타블로는 과연 몇 개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배포 자료에 답 보지 마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계산해보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을 알려주세요. 네, 몇 개죠? 8개보다 많아요.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네. 몇 개? 아니에요. 답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답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 네, 맞습니다. 이 앞에 있는 학생이 맞추셨어요. 70개가 답이에요. 70개. 네, 왜 70개가 나오는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모양이 4,3,1인 스탠다드 0 타블로는 70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학자 아까 그 공식 후응랭스 포뮬러 이용하면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이 주어져도 개수로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니까 스탠다드 0 타블로를 잘 아니까 조금 더 레벨을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모양과 함께 무게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무게라고 하는 애는 모양은 아까 반드시 파티션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무게는 파티션일 필요는 없고 컴포지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양이 8의 파티션이면 무게도 8의 컴포지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서 8이 나오는 숫자 하나를 정해주는, 수열 하나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로 2, 1, 3, 2라는 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숫자를 채울 거예요. 채우는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면 여기 요 세로 부분이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커야 됩니다. 네, 여기 약간 오타예요. 제가 오늘 찾았는데 커야 돼요, 무조건. 세로는 커야 되고 가로 방향으로 비교할 때에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숫자를 넣을 건데 아까는 1부터 8까지 한 번에 한 번씩 넣었죠.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이 무게에 맞춰서 넣을 거예요. 무게가 2, 1, 3,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을 2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1을 2개 넣을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1을 2개 넣는 방법은 1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세로로 들어가면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의 위치는 항상 정해집니다. 그러면 2는 어떻게 넣을까요? 2는 1개. 아까 요 앞에 있는 숫자가 2라서 1이 2개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숫자는 1이니까 2를 한 번만 넣을 거예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여기 넣었는데 요 밑에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도 조건을 만족하니까. 됐나요? 그럼 3은 몇 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3은 3개 들어가야 돼요. 3개 들어가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게. 세로는 커져야 되고 크거나 같고 가로는 크거나 같고 세로는 반드시 커져야 되게. 숫자를 저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3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래도 맞죠? 그러면 마지막 4는 몇 개 들어가냐면 2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2개가 들어갈 때 조건은 가로는 크거나 같고 세로는 반드시 크게.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검산을 한번 해봐야죠. 가로마다 비교하면 이 조건 만족하나요? 크거나 같나요? 그렇죠. 세로 비교하면 1, 3, 4, 1, 3, 2, 3 하면 무조건 커지죠. 얘는 이름이 뭐냐면 아까 스탠다드 타블로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는 모양이 4,3,1, 무게가 2,1,3,2인 세미 스탠다드 0 타블로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 그냥 세미 스탠다드 0 타블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타블로, 아까 전에 스탠다드 0 타블로에서도 그랬죠. 과연 어떤 모양이 주어졌을 때 그 모양을 만족하는 스탠다드 0 타블로가 몇 개 있나? 똑같이 질문할 수 있겠죠. 모양과 무게가 주어졌을 때 이 모양과 무게를 만족하는 세미 스탠다드 0 타블로는 몇 개일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일단 하나 알려드렸어요. 하나보다 많겠죠? 2개, 2개보다 많아요. 4개, 4개보다 많습니다. 8개보다 적고요. 네.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인 타블로를 찾는 게 중요해요. 네. 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재미가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 동안에 궁금했던 게 이 문제예요. 이런 모양하고 무게가 주어진 세미 스탠다드 0 타블로가 있을 때 스탠다드 0 타블로랑은 다르게 공식이 없습니다. 정확히 몇 개 있다. 사람이 손으로 찾지 않으면 몰라요. 공식이 없어서 이 공식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박사과정 내내 했습니다. 근데 결국 공식 못 찾았고요. 찾으시는 분은 수학자가 될 수 있겠죠. 네, 한번 쉬운 문제, 접근하기 쉬운 문제니까 한번 심심하실 때 이런 모양이면 몇 개 존재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나요? 질문이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산업수학은 방금 제가 박사과정 동안 연구했던 그 문제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연구하면서 저도 그렇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수학은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우리 생활에 수학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방금 풀었던 문제는 어디에서 쓰이지? 생활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도 박사과정 내내 이런 의문을 가졌고 과연 내가 하는 문제가 세상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순수 수학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이런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수 수학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고민, 과연 제가 하는 분야가 생활에서 쓰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순수 수학자가 고민할 게 아니야. 그거는 응용하시는 분들이 고민할 문제야. 응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를 하는 거지 순수 수학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약간 생활에 좀 어떤 사회에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공부가 사회에 좀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수학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분야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분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그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좀 보자라는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수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가가치, 사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저희 수산업수학 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산업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산업 현장에는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문 모더레이터라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수학적 해결을 지원합니다. 모더레이터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기업분들은 수학을 잘 모르세요. 수학이 워낙 재미없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세상이나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기업하고 수학을 연결해주는 어떤 번역가, 통역가, 중간 연결자가 필요한데 그런 연결자들을 모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도 기업에서 어떤 문제를 의뢰하면 그 문제를 수학적으로 좀 봐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저희 센터 홈페이지인데요. 기업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수학적인지 아닌지는 그분들은 관심이 없고 일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의뢰를 해 주셔도 돼요. 수학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의뢰하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제 접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접수 상담 신청하는 데도 있고, 뭐 연구자분들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개별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해서 이제 문제를 일단 접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든지 해서 문제 발굴 세미나라고 하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요게 전데. 네. 요런 세미나를 개최를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저희 센터에 계신 연구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좀 종이를 만들 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전력량을 조금 줄여야 아무래도 종이를 생산하는 생산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적게 전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종이 만드는 방법은 모르고 하니까 이분을 초청을 해서 한번 저희에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분을 초청한 겁니다. 처음에 저희 센터 운영할 때 보면 기업분들이 꼭 뭔가를 많이 정확히 알아야지만 저희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자기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접수가 되고 나서 문제가 이제 정확히 정의되고 나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해결은 저희 연구원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저희 연구소에 어떤 건설 회사 분이었는데 그분이 집값을 예측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년 집값을 예측하고 싶다라는 문제를 의뢰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문제를 접수받았으니까 해결을 해야겠죠.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진하게 그려져 있는 건데 강남구가 제일 비싸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 수학적인 것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알고리즘을 드릴 때도 있고 문제 해결 보고서라는 것을 보내드려요, 기업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시 이제 뭔가 모르겠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원자력 발전소에 고리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의뢰한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요게 지금 저장조라고 하는 데인데 요 칸마다 삽입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삽입체는 여기 세로로 보이는 요게 삽입체입니다. 요 삽입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삽입체를 넣고 그러니까 500일 동안 운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나면 이 삽입체들을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옮길 때 이 계획 예방 정비 기간 30일 동안 어디로 옮길 건지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삽입체를 이동을 해요. 네,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동한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센터에서 아주 쉽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한 칸 한 칸이 이제 저장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란색이 현재 삽입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얘네들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였죠? 기간이?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 매번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삽입체로 옮길 때 기중기를 가지고 삽입체로 옮기는데 작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옮기면 최단거리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이 삽입체를 이동하셨던 거죠. 그랬는데 그 작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험적인 이동이 최적인가? 라는 의문이 어느 순간 드신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최적으로 요 삽입체를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주세요. 그 알고리즘 알려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의뢰받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냐면 풀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죠. S라는 기중기가 지금 여기에서 스타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체를 하나 뽑죠. 인형 뽑기 생각하시면 돼요. 기중기가 노란색으로 가서 삽입체를 하나 뽑고 파란색 어딘가로 갖다 놔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노란색 원 5개가 다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삽입체를 뽑아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삽입체가 5개라서 이건 수열과 조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뽑는 가지수 1부터 5까지 뽑는 가지수는 5팩토리얼이 되고 삽입할 수 있는 가지수도 5개라서 5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총 14,40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개를 뽑아서 5개를 넣는 방법이 14,400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해왔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건 제가 푼 방법이에요. S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노란색 현재 삽입체 위치에서 삽입체 하나를 뽑죠? 그러면 1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삽입체를 넣어야 돼요. 파란색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넣을 거야. 이게 최단거리인 것 같아. 지금 내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어딘가에 가서 삽입체 하나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넣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최단거리일까요? 앞에. 여기요? 네, 그런가요? 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가 14,4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풀이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뽑아서 2번에 넣고 3번을 뽑아서 4번으로 가고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을 뽑아서 5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 이동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최단거리야 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수학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웹판원 문제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웹판원 문제,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웹판원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요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이에요. 그 길마다 비용이 있습니다. 얼마가 든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모든 도시를 한 번만 갈 수 있고 왔던 길은 다시 못 가요. 모든 길을 한 번만 갈 수 있고 원래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최소 비용이 어떤 게 되는 거지? 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웹판원 문제라고 불러요.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여행 갔을 때 어떻게 경로를 짜야지만 비용을 최소로 돌면서 여길 다 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흔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각 도시를 삽입체의 위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기중기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라는 방법론은 선형계획법, 정수선형계획법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수선형계획법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우실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좀 더 일반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삽입체 위치, 이동 경로, 최단 경로 구하고 싶은데 수학자들은 외판원 문제라는 문제에서 선형계획법이라는 방법을 가져와서 해결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짧아지면 그럼 무슨 효과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삽입체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게 되면 아까 계획 정비, 예방 정비 기간 30일이었는데 그 기간을 짧게 당길 수 있겠죠. 그거보다 짧아지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 생산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있나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8년에 그 고리 2호기에 이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적용을 했더니 이제 경험적으로 작업자가 경험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 이동 시간이 40% 정도 짧아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자가 100분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면 100분 동안 이동을 했다면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는 60분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많이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원자로 7개 적용을 하게 되면 약 1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자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어서 이제 안정성 확보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문제 드렸었죠. 모양이 4,3,1인 스탠다드형 타블로는 몇 개인가? 어떻게 계산, 누가 맞췄죠 아까? 어떤 분이 맞췄는데? 네, 70개예요. 왜 70개죠? 훅 랭스 계산해 보면 되죠. 훅 랭스 첫 번째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까지 하면 6. 그렇죠? 그리고 그 옆 칸은 하나, 둘, 셋, 넷, 4.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요거예요. 8팩토리얼이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4, 3, 1은 8의 파티션이니까. 아까 3, 2는 5의 파티션이었어요. 그래서 5팩토리얼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합이 8이니까 8팩토리얼 들어가서 계산해주면 70개. 진짜 70개인지 궁금하다. 세보셔도 돼요.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70개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단 경로 구하는 문제, 그 문제의 정답은 요거예요. 요게 정답입니다. 네. 내가 그렸던 방법하고 요거하고 뭐가 짧은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계산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칸에서 요 칸 넘어갈 때 1, 길이 1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S 스타트해서 1로 갈 때 길이는 2, 그 다음은 1,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 이제 대각선인데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밑에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하나, 두 칸 해서 대각선 길이 계산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계산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최단 거리, 내가 구한 거리랑 이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그런 계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